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슬리퍼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직역을 하자면 슬리퍼, 잠자는, 그리고 셀,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잠자는 세포라고 뭐 직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무슨 의학 용어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어떤 불선 분자 를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금 이란이 지금 강력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 그 카드가 바로 이 슬리퍼셀이라는 카드입니다. 슬리퍼셀이 잠에서 깨어나면 슬리퍼 잠자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깨어나면 미국에는 지난 9.11 테러 같은 그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새로운 걱정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자, 이 소식은 워낙 좀 디테일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또 그런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뉴스를 일단 좀 먼저 좀 전해드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가서 오늘은 이 소식을 좀 설명을 좀 곁들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시간이 없으신데 그 부분은 내가 좀 듣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을 좀 뒤로 좀 돌려서 그 부분만 따로 들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를 좀 스킵하시더라도 이 슬리퍼 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꼭 좀 들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뉴스 몇 가지 좀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는 11월 달에 있을 그 중간 선거에 전초전격인 그 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이란 전쟁의 어떤 민심 풍향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선거였죠.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그런데 한 명씩 나란히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화당 쪽으로 보면 조금 충격이고 민주당 쪽으로 본다면 해볼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틀 전에 치루어진 조지아주 14선거구 보궐선거. 아마 그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개표율이 지금 97% 진행됐는데 민주당의 샤 해리스 후보 37.3%, 또 공화당의 클레이 풀러 후보 34.9%의 득표율로 뭐 민주당의 그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은 뭐 어차피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 중에 그 누구도 절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3등서부터는 다 이제 탈락했고 1등, 2등 상위 2명의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 2명의 후보가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결인데 민주당이 지금 조금 더 얻은 거예요. 결선은 이제 오는 7월 달에 있습니다. 정확한 득표율은 뭐 어쩌면 지금쯤은 0. 몇 % 정도, 마지막 이제 100% 개표가 끝나면 0. 몇 % 정도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두 후보가 결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 선거구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변이면 이변이랄까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이 풀러 후보를 비롯해서 12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어찌 보면 공화당 후보는 좀 난립했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민주당은 이제 샤 해리스를 비롯해서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죠. 그래서 공화당은 이제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요걸 이제 제가 뭐 난립했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화당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12명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표가 너무 많이 분산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한 서너 명만 나왔어도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12명이나 나오니까 아무리 뭐 조금 뭐 받은 뭐 5%, 4% 받은 그런 후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표가 분산돼서 결국은 공화당 후보가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해당 선거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결선 투표에 가면 그 이제 뭐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한 명이니까 이번에 분산됐던 그 표가 결집을 하겠죠, 공화당 쪽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뭐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기는 왜 선거를 하게 되냐면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제 하원 의원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보궐선거인데 일단은 뭐 결선은 가봐야 알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 당선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했다. 뭐 공화당 후보 12명 난리 뭐 이런 걸 떠나서 민주당 후보가 1등을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화당도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고 또 민주당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 해협, 요즘 맨날 귀 아프게 들으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 네,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그런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 바다 밑으로, 바닷속으로 일종의 육상으로 따진다면, 육지로 따진다면 지뢰죠, 지뢰. 그렇지만 이제 지뢰는 땅에 묻으니까 지뢰인데 요거는 해상에 들어가니까 해저 기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가 지나가다가 탁 건드리면 펑 터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이 원유를 싣고 가는 그 원유 수송선이 펑 터졌다? 이건 끔찍한 재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기뢰를 이란이 지금 설치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포착된 겁니다. CNN은 정보당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뢰들은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일단 한 수십 개 정도, 뭐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이 이제 시간만 갖고 계속한다면 수백 개 정도는 이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CNN만 보도한 게 아니고요. CBS도 보도했는데 CBS는 이들은 이란이 기뢰를 뭐 한 두세 개 정도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 그러니까 기뢰 크기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 선박은 많이는 못 싣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싣고 가서 어느 위치에 쓴 다음에 작업부가 내려가서 이제 그걸 설치를 하겠죠. 그렇게 기뢰를 두 개 내지 세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선박들 수십 척을 이용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지금은 뭐 몇십 개 정도 설치한 것으로 정보가 파악됐지만 이란은 그런 해저 기뢰를 무려 6,00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수로는 충분한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시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문제인데, 그 이란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기뢰가 많냐? 어디서 들여온 거냐? 자체적으로 생산한 게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사들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어찌 보면 물론 이번 전쟁 때문에 엊그저께 사온 건 아니지만 진작에 사들여놓은 거지만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도 뒤에서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 페르시아만 바깥쪽으로 이어지는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 그곳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뢰를 설치할 경우에 이게 뭐 100개가 설치됐던 10개가 설치됐던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원유 수송선이 겁이 나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치가 됐다라는 것만 알려지더라도 수송선이 그냥 꼼짝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미국이 그 이란의 기뢰를 부설하는 소형 선박에 대한 그 폭격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격을 통해서 어제 한 16척 정도 소형 선박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게 전부 다냐? 그 16척 파괴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란의 그 기뢰를 설치하는 그런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거냐? 요런 거는 확신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거리다, 걱정거리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그 선박을 원유 수송선을 호위해 주겠다라고 당초 발표했었잖아요. 실제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런데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 엊그저께 결국 미국은 호위해 주겠다라는 말을 번복하고 호위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 해군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도 기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폭파될 수 있고 또 이란이 어떤 공격을 또 가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좀 더 정말 심각해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죠. 그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이 석유 운송 선박에 대한 호위를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은 공격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지금은 공격 위험이 높죠. 낮아질 때까지 호위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각 해운사의 선박회사에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의 공격 그 위험이 뭐 낮아진다라는 게 뭐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뭐 낮아진다라는 것도 사실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현재 해운사들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과정에서 미 해군의 군사적인 호위를 아직 받지 못해서 호위를 좀 해달라, 우리 빨리 좀 나가야 된다라고 이 호위를 미 해군에 매일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처음에 그 호위 약속을 번복하고 현재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 미군의 추가적인 더 많은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미국에서는 크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인 지금 와중에 어제 미국 중부 지역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지를 놓고 그런데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거기 갔나? 뭐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부 켄터키주의 헤브론 지역에서 대중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델라웨어 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델라웨어 주에서 영상 보고 계신 분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십시오라고 댓글로 좀 연락 좀 주십시오 했더니 실제로 몇 분이 이곳은 델라웨어입니다.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델라웨어에서 역시 이제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켄터키주인데요. 켄터키주에 사시는 분들을 또 혹시 계시면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댓글로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지역의 뉴스가 나올 때 그 지역에 계신 분이 이렇게 댓글로 이제 인사를 보내주시면은 굉장히 실감도 되고 반갑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켄터키주에 계신 분들 댓글 보내주시고요. 특히 그쪽에 사시는 분들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 그 마을 혹시 아시나요? 저는 켄터키주를 한 번도 못 가본 촌놈이라 잘 모르겠는데 뭐 말로는 들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헤브론이라는 마을도 아시면 또 그 부분도 좀 안다라고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잘 모르는 헤브론이라는 작은 마을을 왜 방문했나 뭐 이런 그 궁금증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 내용보다는요, 그 전쟁 중인 지금 갑자기 그 작은 마을을 왜 방문한 거지? 라는 그 궁금증이 오히려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대도시 신시내티와 인접해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네. 신시내티와 인접한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간 그 이유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대이란 전쟁 관련 어떤 여론전과 일단 무관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그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가서 이란전에 관련된 중간중간 브리핑 또 여론전 이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고, 특히 그 지역을 포함한 켄터키주 제4선거구의 연방 하원의원 그 공화당 토마스 메시 의원 때문에 거길 간 게 아닌가. 여기서 무슨 뭐 큰 일이 어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토마스 메시 의원은 공화당 소속인데요. 공화당 내에서 대이란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 내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라고 뭐 배신자 같은 느낌을 갖겠죠. 자, 토마스 메시 의원은 미국이 해외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미국 퍼스트라면서 왜 자꾸 해외 군사 개입을 하느냐라는 입장이고요. 이란 전쟁에는 특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없이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우리나라 군대를 미군을 해외로 막 보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했냐면 토마스 메시 의원이 민주당의 의원과 같이 공동으로 어떤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의안의 이름은 뭐냐면 전쟁 권한 결의안입니다. 민주당의 로카나 하원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배신자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가 발의한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그런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하원에 지난 5일인가요?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투표도 했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는 찬성 212, 반대 219. 그래서 간발의 차로 이제 물론 부결되긴 했죠. 그런데 뭐 찬성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여하튼 뭐 반대가 좀 더 많아서 부결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괘씸한 거죠. 토마스 메시 의원이. 이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던 그 공화당의 메시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켄터키주 그 헤브론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지역구에 거기서. 그래서 그 마을을 찾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곳에서 메시 의원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토머스 메시가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의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직격했고요. 그러면서 메시 의원이 미친 리즈 체이니, 울보 애덤 킨징어, 그리고 마저리 트레이러 그린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미친 리즈 체이니. 리즈 체이니는 잘 아시죠? 옛날에 그 딕 체이니 전 부통령의 이제 딸입니다. 미친 리즈 체이니. 그러니까 리즈 체이니 의원을 미쳤다라고 이제 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애덤 킨징어와 같이는 뭐 울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맨날 왜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징징대? 우리말로 보면 그런 거죠. 뭐 그런 맨날 징징댄다라는 것이고 또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원래 이름이 그런데 배신자라는 배신자 트레이러라는 그 단어를 중간 닉네임 미들네임의 그 테일러라는 것 대신에 트레이러라고 바쳐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아니라 마저리 트레이러 그린이다. 라며 하면서 그 세 명보다도 더 못한 게 바로 이 지역의 토마스 메시 의원이다. 뭐 이렇게 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 켄터키주 방문은 자신의 그 어떤 임기 후반 2년을 결정할 오는 11월의 중간 선거, 이 선거와도 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종의 뭐 사전 선거 운동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공식적인 뭐 위법 행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 켄터키의 그 하원의원 6명 그리고 공석으로 있는 상원의원 1명 등의 이제 후보를 뽑는 프라이머리가 바로 약 2달 뒤인 5월 19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토머스 메시 의원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켄터키주의 하원의원 6명, 상원의원 1명. 이거는 그 연방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숫자죠. 네, 그래서 일종의 뭐 선거 운동 차 그래서 간 거다라고 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가 5월 19일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켄터키 북부에서 지지 기반을 좀 잘 다지고 또 자신의 반대파를 정치적으로 좀 저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켄터키주 헤브론이라는 작은 마을 방문에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전쟁 결의안을 발의한 그 공화당의 토마스 메시 의원을 뭐라고 어제 거기서 욕했냐면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패배자, 뭐 트럼프 대통령 자주 쓰는 말 있죠, 루저, 예, 패배자 등으로 이제 부르면서 켄터키 예비 선거에서 토머스 메시가 크게 패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화당 내에서 11월 달에 결선에 나갈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 후보를 뽑는 예비 후보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메시가 떨어질 거다, 떨어지길 바란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아칸소 등의 그 예비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얻은 인사들이 후보로 뽑혔다라고 홍보하면서 그 후보들을 좀 홍보하고 지지하는 그런 발언, 연설, 뭐 그다음에 SNS 글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인디애나주 연방 하원 그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게리맨더링이 있었잖아요. 게리맨더링, 즉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겁니다. 선거구를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요걸 요렇게 조정하면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와서 분명히 공화당 의원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거구 조정, 게리맨더링.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 공화당의 그 인디애나주 주의회 상원의원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반대한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후보에 출마시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뭐 자객 후보라고 하거든요. 자객 후보. 그 사람들을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후보를 뽑아줘야 한다. 뭐 이렇게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일 크게 패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래요. 일단 미국에서는 임기 2번 할 수 있죠. 첫 번째 임기 때는 임기 4년인데 뭐 3년이 지나서 1년도 안 남고 그래도 그렇게 빨리 레임덕이 안 옵니다. 왜? 다시 연임할 것 같은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권력이 아직 좀 튼튼합니다. 그런데 연임을 해서 2번째 임기에 들어간 대통령들은 4년인데 2년 좀 지나고 나면 좀 빨리 레임덕이 옵니다. 왜? 어차피 이제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선 더 이상 못 하거든요. 이제 대통령 뭐 법적으로 더 이상 못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나갈 사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지? 내가 누구 뒤에 누구 줄을 잡아야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번째 임기를 갖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2년 좀 지나면은 레임덕이 좀 일찍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중간 선거가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여전히 파워를 좀 갖겠지만 공화당이 그 선거에서 만일 참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막 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레임덕을 갖게 되고 이거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선거를 위해서 지금 같은 전쟁 와중에도 그 켄터키주 헤브론이라는 작은 마을까지 찾아가서 사실상 뭐 비공식 사전 선거 운동이랄까 이런 분위기를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마존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도 뭐 몇 년 전만 해도 아마존 뭐 가끔 띄엄띄엄 이용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요즘 뭐 많이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존을 저도 어느 순간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 많을 때만 두 번씩 오더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어제 했다가 오늘 또 뭐 오다 해서 딜리버리 하는 사람한테 좀 미안해서 매일 오게 하니까 좀 미안해서 딜리버리를 뭐 하루 좀 늦게 조정해서 그냥 같은 날 이렇게 오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급한 거 아니면 오늘 할래다가 기다렸다가 내일 뭐 같이 해서 같이 두세 개의 아이템이 같이 오게 하고 뭐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매일 오게 하는 게 미안해서. 그럴 정도로 어느 순간 좀 제가 아마존을 많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아마 이용하시라고 봅니다. 아마존이 그런데요. 이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타사 쇼핑몰 대리구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방 와닿지 않으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렇게 뭘 살까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 입점되어 있는 물건이 아닌데 다른 어떤 사이트에 입점되어 있는 물건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필요하면 이거 살래?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사겠다고 하면은 아마존 사이트를 완전히 나가서 일로 가는 건 아니라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서 일로 가게 돼서 요걸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물건을 팔게 되는 사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존을 통해서 왔다는 게 어차피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아마존 쪽도 중간에 뭐 수수료랄까? 약간의 이익을 얻는 거죠. 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존에만 입점되어 있는 그 물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찬스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걸 아마존이 하겠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종의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열어서 내가 물건을 파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찾는 물건이 우리 가게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에 가면 그 물건 팔아요. 우리 옆집 가보세요. 하고 옆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손님을. 근데 손님은 거기 가서 물건을 구입하니까 좋죠. 그럼 옆집에서는 알죠. 이 사람이 요 옆집에서 보내서 왔다는 걸. 그럼 뭐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인사치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오프라인에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아마존이 AI를 도입해서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고객이 찾는 제품이 아마존에 없더라도 외부 쇼핑몰에서 이 정보를 가져와서 검색 결과에 표시를 해주고 이용자가 원하면 구매 그리고 결제까지 이 AI가 완전히 다 대신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뭐 아마존이 지금도 잘 나가고 있죠. 물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CEO. 전 세계 부자 수위 5등인가 6등인가 할 정도로 뭐 아마존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는데 여하튼 뭐 사람이든 기업이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발전을 계속 하려면 지금의 잘 나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 더 이상 발전이 아니죠. 왜? 다른 경제사는 발전하는데 나는 유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그걸 유지하는 건 안 되고 그보다는 그러면서도 잘 나가는 상황에서도 계속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걸. 그게 기업이든 사람이든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이 아마존의 변화 모습이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서 처음에 예고해 드린 그 내용 좀 무시무시한 뭐 끔찍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리퍼 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역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자는 세포라는 뜻인데 이게 의학 용어는 아니고 어찌 보면 뭐 불순분자를 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용어입니다. 지금 이란이 강력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이 슬리퍼 셀입니다. 슬리퍼 셀이
슬리퍼 상황에서, 즉 잠에서 깨어나면 미국에는 지난 9.11 테러 못지않은 엄청난 테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먼저 그 슬리퍼 셀이란 무엇인지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슬리퍼 셀이라는 것은 테러 조직이 그 테러 요원들을 외국에 장기간 잠복시켜 두는데요. 그렇게 장기간 잠복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비밀 조직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간 잠복되어서 생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실하고 착하고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할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게 평범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이웃 중에 누가 그 슬리퍼 셀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주 나이스한 여러분의 앞집에 뭐 어떤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그렇게 성실하고 건실해 보이는 옆집의 어떤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자, 슬리퍼 셀의 특징은 첫 번째, 수년 동안 평범한 시민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둘째, 테러 조직 본부와 평소에는 직접적인 활동이나 연락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심받을 짓을 거의 안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다가 특정 신호나 특정 지시가 내려오면 그게 뭐 1년 만에 오는 걸 수도 있고 10년 만에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특정한 신호가 내려오면 갑자기 불순분자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이란이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 슬리퍼 셀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다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게 걱정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에서 슬리퍼 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라는 그 정보를 탐지했어요. 네, 미국 정부도 인정한 겁니다. 미국 내 슬리퍼 셀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뭐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안보 전문가들이 가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본토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스포츠 경기장, 그러니까 대형 스테디움이죠. 그런 경기장 또는 공항, 또 대중교통시설 등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있는 겁니다. 슬리퍼 셀이 뭐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내 중요 인프라 공격입니다. 미국의 미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 시설이나 전력망 같은 것에 대한 공격 또는 항구, 항만 이런 데에 대한 공격. 그러면 이제 무슨 물류 이송이 안 되니까 또는 석유 저장 시설에 대한 공격 또는 이 물을 정수해서 수돗물 보내죠. 그 정수 시설에 대한 뭐 어떤 독극물을 뿌린다든지 뭐 이런 그 상황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목표물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시설 또는 뭐 군 관련 시설 등등입니다. 자, 이란이 미국에 심어놓은 슬리퍼 셀이 그러면 많이 있나? 네, 이건 궁금하긴 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란이 사주해서 슬리퍼 셀들이 테러 및 암살 시도를 여러 차례 자행한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9.11 테러 사건이죠. 미국 내 잠복하던 슬리퍼 셀들이 비행 훈련을 미국에서 받은 뒤에 비행기 자폭 테러를 일으킨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알카에다는 영어가 능통하고 서구 생활이 가능한 19명을 선발해서 미국에 보내서 슬리퍼 셀처럼 잠복시켰습니다. 그중에 4명은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주의 그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비행 자격증까지 취득하면서 물밑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저 미국에서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조종학교를 다니는 뭐 젊은 청년들이라고만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다시 떠올리기도 다시 생각하기도 또는 다시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한 그 9.11 사건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는 더 있습니다. 2011년 워싱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사 암살 음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란이 사주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당시 앞서 말씀드린 9.11은 이란은 아니고 이제 알카에다. 그러니까 이란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슬리퍼 셀을 얘기 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알카에다가 보낸 슬리퍼 셀이었고 9.11은 자 2011년에는 정말로 이란이 보낸 슬리퍼 셀 얘기입니다. 요거는 당시 워싱턴 DC에 주재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델 알 주베이아라는 대사를 처리하려던 일이었습니다.
이란의 신호를 받은 슬리퍼 셀이 워싱턴 DC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사우디 대사를 처치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보다도 평범해 보이던 이란계 미국 시민권자인 만소르 아바부시아라는 사람이 멕시코 마약 조직원에게, 멕시코 불법 약물 조직원에게 150만 달러를 주고 이 일을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촉했던 그 멕시코 조직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첩보원이었고, 그래서 이 첩보원이 미국 FBI에 연락을 한 거죠. 뭐 15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FBI가 범행 직전에 이 슬리퍼 셀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2022년, 4년 전이었던 2022년, 이란이 이 슬리퍼 셀을 동원해서 미국 내 이란 반체제 인사를 또 처치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목표 인물은 이란 반정부 언론인이었습니다. 마시 알리네자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리네자드, 아마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행 계획은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알리네자드 그의 자택 앞에서 총을 막 쏴서 처치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범행 실행 직전에 그 슬리퍼 셀은 체포됐는데요. 그 역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칼리드 메디예프라는 이란 출신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그를 덮쳤는데 그의 차량에서는 다량의 총기와 현금 다발이 수북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서운 미국 내 잠복 중인 슬리퍼 셀을 이란이 지금 다시 깨우려 하고 있다 하고 몇 명 사람에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겁니다. 이란이 미국에서 위장 잠복 중인 그 잠복 조직 슬리퍼 셀을 상대로 깨어나라! 라는 이 활성화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을 미국 정보 당국이 캐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말이 조금 의심스러우시면 제 말을 팩트 체크 해보고 싶으시면 그냥 유튜브에서 영어로 슬리퍼 셀이라고 치시면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뉴스가 몇 군데 뉴스가 있는데 뭐 못 믿을 뭐 그런 뭐 비공식 그런 채널들도 있지만 팍스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WTOV인가 동부 쪽에서는 또 앞에 W가 붙죠. WTOV인가 뭐 뉴스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한 서너 개 정도 공신력 있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보시면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ABC도 보도를 했는데요. A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이란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된 통신을 미국이 포착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통신이 이란 외부에 있는 잠복 요원들에게, 즉 슬리퍼 셀에게 보내는 작전 개시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슬리퍼 셀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내일 또는 모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끝났습니다라고 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두 달 지나면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등 좀 잊어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슬리퍼 셀들은 그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다 이 이란 전쟁을 다 잊어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건을 터뜨리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슬리퍼 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란이 미국 내 잠복한 슬리퍼 셀에게 무언가 보낸 그 신호는 포착이 됐다라는데 그 신호는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미국의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제 생각엔 지금 이제 온 총동원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암호를 번역이 아니죠. 해석하려고 지금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지금쯤 해석이 됐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면 좀 아직도 걱정이다라는 생각인데,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백악관도 지금 살짝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군사작전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면 종료를 선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승리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 종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좀 이 전쟁을 끝내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종료를 한다는 그런 기준을 교전 상대국과의 합의도 아니고, 또는 교전 상대국이 어떤 명시적으로 항복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대통령이 전쟁을 먼저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이 이쯤 했으면 됐어, 이제 전쟁 종료, 그런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우리의 작전 종료 선언은 이란의 항복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며칠 전만 해도 이란은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항복하든 항복 안 하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작전 끝날 거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바뀔 겁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자칫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슬리퍼 셀에 의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문제들 그런 걸 비롯해서 국제 유가의 폭등 또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 등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에 나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슬리퍼 셀에 의한 국내에서의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가 상승과 또는 미군 사상자가 갑자기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 상황 등이 겹치면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더 커지게 되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가 됐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게 뭐 내일이 됐든 아니면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정치적인 거는 잘 모릅니다. 정치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군사적인 지식도 군 전문가만큼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는 속사정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안타까운 이 젊은 군인들의 희생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이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이 미국 내 경기 침체 더더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루속히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